안녕하세요. 경제재민촉 이유한입니다. 교수님, 네. 요즘 가장 주목하시는 글로벌 경제 이슈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미 연준의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 아닐까 싶은데요. 미국 경제의 연착륙이 다른 경제에는 경착륙이 될 수 있죠. 특히 중국 경제와 맞물리면 퍼펙트 스톰이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빠르게 벗어난 듯한 중국이 헝다그룹 사태, 전력난, 또 기업 규제 등으로 인해서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려스러운데요. 오늘 경제재민촉에서는요, 중국 전문가이신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님과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본인 소개랑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중국 경제하고 금융을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전병서라고 합니다. 저는 여의도 금융에서 한 25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때 제가 주로 했던 일이 이제 중국 산업기업 리서치 그리고 이제 중국에 투자를 하는 IB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학교에서 MBA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절반은 또 이제 중국을 계속 바라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른바 차이나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 전망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차이나 리스크는 뭐 매년 매달 안 나오는 적이 없고요. 그래서 이게 18.3% 성장하는 나라가 이게 리스크냐. 이제 이거 조금 과장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저 헝다그룹 문제나 뭐 전력 대란 뭐 이런 것들이 분명 저것은 리스크임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을 좀 팩트 체크를 해보면 이게 정말 위기나 리스크라고 할 정도의 시리어스한 것이냐 이거 완전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뭐 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성장률은 떨어진다. 근데 떨어지는 것이 저것이 그 어떻게 보면 정책의 리스크.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탄소 중립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네. 어설프게 세게 하면 성장률 1% 이상 떨어진다. 그게 최근 중국 경제의 이제 하강이나 위기라고 하는 아마 그 배경에 있는 본질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도 중국의 심각한 전력난이 한편 일각에서는 이 헝다그룹 사태보다 악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력난의 이유가 석탄 재고량 때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이고 이게 또 단기간에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래서 뭐 이제 중국이 미국과의 전쟁을 하면서 싸울 건 싸우고 협력할 건 협력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미국이 소위 말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가져가니까 중국은 이제 그걸 뛰어넘는다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유엔 가서도 뭐 이제 얘기하고 그래서 협력할 대상에 일본으로 뭘 꽂았냐고 그러면 기후협약, 탄소 중립을 꽂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전 세계에서 CO2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나라고 네. 또 뭐 자체적으로도 지금 뭐 매연이 또 스모그 이렇게 심각하니까 이것을 줄이는 것을 해야 되는데 중국은 계획경제 나라라서 매년 뭐 GDP 목표도 세우지만 에너지 절감 목표를 매년 세워요. 네. 그래서 한 3% 정도를 매년 줄이는 걸로 왔는데 그 2020년에 이게 뭐 코로나라는 팩트도 있었지만 이게 줄이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이제 줄이지 못하는 상태까지 왔어요. 왔고 이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탄소 중립 뭐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2021년을 탄소 중립의 원년이다. 그렇게 막 이제 광고를 했죠. 네. 근데 첫 해부터 이게 이제 달성을 못할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으면 경제기획원 발기위라고 하는 데서 분기별로 31개성을 이제 다 체크한 거죠. 그래서 목표를 못 맞춘 성에 대해서는 빨간색으로 경고등을 다 그렸습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에 이 경고를 맞은 이제 성들. 네. 그래서 이 성들 입장에서는 뭐 중국은 우리하고 달라서 지방자치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은 이제 2022년이 5년 단위 정부가 이제 완전히 바뀌는 해예요. 그래서 지방성 정부의 리더들은 승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주석이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목표치를 못 맞췄다. 이러면 이것은 승진은 물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리스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에너지를 사용을 줄이거나 단위당 사용량을 줄인다는 것은 첫 번째 산업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중후장대 산업이 아닌 에너지 절감 산업으로 산업이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환경 설비라든지 뭐 이제 에너지 절감 설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은 뭐 3년, 5년, 10년에 걸리는 프로젝트인데 그건 뭐 나중 얘기고, 당장 숫자를 못 맞추면 이 목이 날아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 바꾼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전기 많이 쓰는 산업 이거 다 생산 제한해라.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게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아예 전기를 공급 안 해버리면 바로 이 에너지 사용이 줄죠. 그래서 전력을 제한 송전해라.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액션을 하니까 이 에너지 절감 수치는 확 떨어졌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 중요한 철강, 화학, 건자재 뭐 이런 산업의 생산이 모자란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중국발 전 세계 원자재 폭등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또 거기에 이제 중국은 뭐 화력 발전이 전체 한 70%가 되니까 이 에너지 절감을 줄이려면 이제 석탄 발전을 적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석탄 생산을 줄여라. 네. 아주 이제 무식한 방법을 썼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전력 부족을 갖고 오고, 이것이 기초 소재를 생산하는 이제 데 문제가 생기고, 이게 연쇄적으로 이제 생기면서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보면은 그 중앙에 정책이 있다고 하면 지방에 있는 이제 성별 책임자들의 대책, 여기가 이게 서로 안 맞았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한, 제가 볼 때는 인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갈 것 같냐? 그래서 7월달, 8월달에 이게 크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분기별로 측정을 하니까 네. 9월달에 이제 대대적으로 이 수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달까지만 숫자 맞추면 10월부터는 이제 거기서 좀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생산도 늘리고 석탄 생산량도 늘리고 해서 아마 4, 4분기에는 전체적으로 그 생산이나 제한이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뭐 전력 부족, 원천은 석탄 부족인데 광산 한번 문 닫았다가 다시 열려고 하면 이 적게는 한 달, 많게는 뭐 6개월의 시간이 걸려요. 네. 그러면 아마 이런 석탄 부족으로 인한 에너지 대란은 적어도 6개월 뭐 이 정도 기간 동안은 이제 쇼티지가 이제 날 것 같아요. 그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중국의 전력난 피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우리 기업들 특히 근데 중국의 전력난이 아니고요. 네네. 이것이 이 전력의 생산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이제 지방성의 지도자들이 전력 공급을 이거를 제한해 버린 거죠. 그래서 전력 생산을 늘리면 네, 이제 네.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것은 전력 생산 자체가 국가 에너지 절감 측정 목표 안에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 숫자 맞추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오버해서 네. 생산을 하게 되면 뭐 3개월 안에 이것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이 약간 다른 점이라. 아, 그렇군요. 그러면 표현을 중국의 전력 공급 부족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현상을 잘 설명하는 길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은 크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우리 영향이 좀 기업들 있을까요? 바로 영향 받죠. 네. 그래서 뭐 중국이 그 송전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 기업, 중국 기업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 공단 지역을 이제 그 집단적으로 제한을 해버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31개 중국의 성시 중에서 9개 성이 이제 두 가지 지표를 다 이제 못 맞춰가지고 경고를 받았고, 한 10개 성이 이제 한 개 경고를 받았어요. 아하. 그래서 요 지역에 있는 성, 우리 기업들이 그 지역에 아하. 들어가 있으면은 네. 이 송전 제한에 바로 영향을 받게 돼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이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게 광동성,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장성,
이쪽이 이제 항저우가 있는 요 지역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우리 기업들 중에서 거기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은 그대로 영향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산업 특성에 의해서 네. 제한을 하는 게 아니고 공단 지역을 그냥 블락아웃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근데 네. 그것이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들어가 있는 성이 음흠. 그 공장도 물론이고 음. 그 지역도 같이 이제 그 블락아웃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타격을 같이 받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네. 또 이 중국 투자에 앞서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시진핑 정부의 국정 기조인 공동 부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다 같이 잘 살자 그렇죠. 이런 말인데 공동 부유를 내세우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또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좀 달성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공동 부유로는 모택동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14억이 같이 잘 산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뭐 같이 잘 살겠다고 했더니 이제 2차 대전 때 죽은 뭐 군인의 숫자보다 더 많은 이제 4,500만을 굶겨 죽이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 바로 등소평이 고양이를 한 마리 데리고 오죠. 그래서 흰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이 쥐를 잘 잡는. 쥐 잘 잡으면 된다. 그래서 먼저 능력 있는 자가 먼저 돈을 벌어라. 이렇게 온 거죠. 그랬더니 40년 동안 그걸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왜 공동부유론의 얘기가 다시 나오냐면 이건 체제 위협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공유제 같이 생산해서 n분의 1로 나눠 먹는 사회에서 부자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웃기잖아요. 네. 근데 부자 순위를 보면 전 세계 포브스 500대 부자 중에서 상위 100등 안에 중국 부자가 20명이 들어가 있어요. 상당히 많네요. 근데 우리는 인당 소득이 32,000달러고 중국은 10,000달러인데 우리가 3배 정도 잘 사는데 우리나라의 부호들은 아마 가장 높은 랭킹이 156등인가예요. 거기 들어가 있질 않아요. 네.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중국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중국의 부호는 중국이 1등하는 부호는 전 세계 부자 랭킹 18위예요. 그래서 중국의 부호는 당이 이 등소평이 명령을 내린 먼저 능력 있는 자 먼저 부자 되라고 하는 당의 명령을 가장 잘 수행한 애국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78년 이후에 그 소득 격차 그래서 뭐 아무래도 왜 서울은 잘 사고 지방은 못 살아라는 지역 격차가 가장 심한데 도시하고 농촌의 지역 격차가 78년 개혁 개방할 때 2.6이었어요. 2.6배 정도 도시가 잘 살았는데 40년 동안 이제 중국이 G2가 되고 미국하고 이제 싸움을 할 정도로 커졌지만 이 도시하고 농촌의 소득 격차는 똑같이 2.6이에요. 전혀 개선이 안 됐다는 거예요.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나라가 엎어지는 체제 위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을 지금 보면 최근 40년 동안 이제 뭐 선부론 먼저 부자 되라고 했는데 상위 1%의 소득 전체가 하위 50% 소득 전체보다 더 큰 불평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중국 지도자들은 역사를 많이 공부를 해요. 고전도 많이 보고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우리 현대적으로 얘기를 하면 진위 계수가 되겠죠. 진위 계수가 0.5가 넘어가면 이건 이제 전쟁 상태고 0.4면 위기 상태라고 하는데 중국이 0.47 정도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체제 위협에 대한 이 방어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아젠다를 들고 나온 것이 공동부유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뭐 공동부유가 도대체 뭐냐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많이 봐요. 최근에 아리바바, 단센트, 뭐 디디 추싱 뭐 이런 회사를 제재해 가지고 주가가 뭐 40%에서 80% 떨어져서 이건 기업 죽이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고요. 아리바바, 단센트 다 합쳐봤자 뭐 매출액 한 2조 3천억, 중국 GDP 2.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부유라는 핵심은 이 중국식 중산층 만들기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이제 중산층을 만들려고 하면 중산층이 되는데 저해가 되는 업종 이건 죽여야 된다. 첫 번째 이게 불공정한 이제 어떻게 보면 지위를 이용을 해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를 자기 이득을 취하고 일반인들이 손해보게 하는 거 아리바바 같은 이제 독점 기업. 그다음에 데이터 알고리즘을 자기가 데이터를 많이 갖고서 이것을 갖고서 이제 알고리즘 마케팅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또 이것이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디디 추신 같은 그런 회사. 그리고 이제 그
부채를 많이 끌어와서 에너지를 다 소비하면서 공해를 많이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 이건 제재해야 된다. 그리고 공동부유 다 좋은데 돈 모아서 뭐 할 거냐? 애를 안 낳으면 그러면 이게 문제가 돼서 중국은 지금 78년 이후에 그 선부로 나면서 같이 아기를 한 명만 낳는 걸 40년 했어요. 그랬더니 인구가 줄어들 위험에 처한 거죠. 그래서 중국이 작년 5월 달에 이제 애를 2명까지 다 낳게 줄게. 그러는데도 이게 이제 그 애를 다 낳는 거죠. 그래서 3명까지 이제 낳게 해준다고 했는데도 설문조사 해봤더니 90%가 애 안 낳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두 가지가. 첫 번째, 사교육비 너무 크다. 두 번째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또 우리하고 뭐 굉장히 유사한데,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공동부유에 저해가 되는 대표적인 거를 먼저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사교육 업체. 이거 이제 손보자고 그래서 이거를 한 방에 손본 거죠. 거기에 이제 관련되는 회사들은 주가가 80% 90% 떨어지는 이제 불상사가 생겼고, 그리고 지금 이제 부동산 헝다 문제를 얘기하셨지만 헝다 문제도 바로 공동부유론에서 이제 3자녀를 낳게 해준 인구 감소에 대한 국가리기 위기를 어떻게 보면 타개한 방안 중에 하나가 부동산 규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것들이 같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묘하게도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홍콩하고 미국에 상장이 돼 있어요. 이 기업들은 중국 본토에 상장이 안 돼. 대부분 인터넷 기업이기 때문에 인터넷 기업은 중국 본토에 상장 조건을 못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홍콩에서 주가가 40% 80% 폭락을 하니까 미국하고 홍콩에 투자한 외국인들은 중국을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보는 거죠. 그런데 중국 본토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그런 이제 공동부유론의 장려가 되는 산업 말고 공동부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키워야 되는 산업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뭐냐 그러면 지금처럼 손으로 인형 조립하고 이쑤시개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공동부유가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처럼 월급을 많이 받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가자. 네. 이제 그게 뭐냐고 그러면 첨단 기술 산업이죠. 그래서 반도체, 예를 들면 뭐 배터리, 뭐 이런 산업인데, 이런 산업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리바바, 탄센트, 디디 주식이 주가가 대폭락하는 와중에 얘들은 100% 주가가 올라가요. 중국이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이제 중국이 그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농업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 관련되는 농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종자산업이나 농산물 유통, 가공 이런 산업 이제 굉장히 세게 이제 가는 거고, 그래서 뭐 이제 어차피 공동부유의 궁극적인 것은 깨끗한 환경에 사니까 환경 관련되는 산업, 이게 이제 클린 에너지 산업,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동부유의 정부가 억제하려고 하는 산업, 이게 묘하게도 이제 홍콩하고 미국에 상장이 많이 돼 있고, 이걸 투자하다 보니까 야 중국은 기업 완전 죽이는구나 이렇게 보는 건데, 반대로 중국이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 이건 중국 본토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기업 죽이기 하고 저렇게 되면 이제 경제 위기가 온다 그렇게 보는데, 이제 우리가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아리바바나 탄센트 뭐 이런 회사들, 우리로 치면 네이버나 카카오를 규제한다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 예를 들면 강남 대성이나 종로학원을 규제한다고 해서 이게,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카카오 모빌리티, 디디 주식이 바로 그런 회사인데, 이런 회사를 규제한다고 그래서 이걸 기업 죽이기라고 볼 수 있냐, 그리고 그게 한국 경제 위기가 올 거냐, 우리도 뒤집어 놓고 생각한다면 그 대신 삼성이 하고 있는 반도체, LG가 하고 있는 배터리, 이것은 이제 계속 육성시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가 우리 기준으로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한국의 이 서방 언론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이제 갖다가 쓰면서 이게 중국이 플랫폼 기업 죽이기는 저것은 기업 죽이기고 그것이 경제 위기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되게 그 투자 원칙이 기회를 찾으려면 위기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또 역주행을 해서는 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오늘 문득 드는데, 중국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앞으로 어떻게 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너무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요. 뭐 이제 뭐 7대 2대 1. 그래서 고기 잡을 때 맨 먼저 뭘 해야 되냐 그러면 바닷물 온도를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닷물 온도가 5도만 바뀌면 오징어가 그렇게 잡히다가 오징어 한 마리도 없어지고 꽁치가 오는 거죠. 그래서 오징어 잡는 그물이나 낚싯대를 갖고 와서 꽁치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리고 이게 꽁치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한 크기의 꽁치를 잡을 건지 이거 정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 7대 2대 1.
물의 온도 측정하는 것이 7, 그리고 어종을 선택하는 것이,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1인데 중국은 뭐 지금 누차 우리가 좀 얘기를 했지만은 바닷물의 온도를 잘못 잡으면 중국이라는 사회 통제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수온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정책에 관한 이해 없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너무 리스크하다. 그래서 정책의 수혜를 잇는 업종 쪽으로 이 어종을 골라야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어종만 고르게 되면 오히려 기업을 선택하는 건 쉬워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금운동, 제일 큰 놈 3마리를 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정책에 대한 그 이해나 공부 뭐 이런 쪽은 이제 거의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카더라 정보에 많이 의존하죠. 이런 거 좋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분석이나 공부는 거의 없이 그냥 이제 좋다고 하는 것을 그냥 사다가 보니까 7분 응선, 8분 응선, 9분 응선에 이제 잡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중국의 투자는 첫 번째 정책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70%. 그럼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신문을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한국에서 나오는 많은 특파원분들이 가서 써내는 그 많은 기사들 중에서 보면 이 정책의 팁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에 이 중국을 커버하는 차이나 애널리스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는 소위 말하는 매크로에 관한 정보들을 조금 많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증권사들이 정보를 다 공짜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보를 그 밸류를 낮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엄청난 게 많이 담겨 오히려 후진국일수록 이 매크로를 잘 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부론의 피해 업종, 우리는 그렇게 이제 그 손해를 많이 봤다고 그러는데 공부론의 정책을 자세히 봤을 때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들은 떨어진 거 40%, 80%가 아니라 100%씩 올라가는 업종들이 똑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리가 그 중국에 대한 관점, 이것을 너무 네거티브 쪽으로 보게 되면 돈을 못 번다. 그래서 뭐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거티브하게 얘기하면. 근데 네거티브한 사람이 돈 벌었다는 건 이제 없죠. 그래서 대신 낙관론자는 이 돈을 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게 낙관의 입장에서 잘 되는 것이 뭐냐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 저것이 망한다 안 된다 여기다가 해서는 그거는 뭐 그 비관론자로서 레퓨테이션 얻을지 몰라도 돈은 못 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국제 정세가 전례 없이 복잡하게 흐르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이 미래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경제재민촉에서는 전병서 중국 경제금융연구소장님과 함께 소중한 대화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